자,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시장 가격의 기능. 자, 소비자들은 시장 가격을 보고 그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구입할 것인지 아닐지 결정한다. 생산자들은 시장 가격을 보고 상품을 계속 생산할지 생산하지 않을지 결정한다. 자, 즉 시장에서 무슨 역할을 해주는 거죠? 바로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소비자 입장에서도 생산자 입장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신호등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자,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1번을 볼게요. 자, 서술형 1번에 자, 드디어 자, 요만큼. 자, 요게 뭐죠? 가에 해당하는 거 뭐죠? 바로 초과 공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 요건 뭐가 될까요? 요거는 초과 요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기역 니은도 한번 써보래요. 자, 여기 공급 곡선과 수요 곡선이 만나는 한 지점에서 형성된 자, 기역은 균형 가격 또는 균형 가격이 곧 시장 가격이기도 하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이 균형점에서 형성된 만큼의 거래량이니까 균형 거래량.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기억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한번 써보래요. 자, 소비자의 소득이나 기후의 변화, 대체재 보완제의 가격 변화, 인구수의 변화 등은 시장에서 무엇을 변화시킨다? 그렇지, 수요를 변화시킨다. 수요 자체를 변화시킨다. 이는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현된다. 자, 기억에 들어갈 말은 수요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나타난 휴대전화의 수요와 공급 변화를 서술해보고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 변화를 예측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 마을의 휴대전화 판매점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의 소득이나 휴대전화에 대한 선호도 등 다른 조건은 변함이 없는데 휴대전화 판매점의 수가 증가하다 보니 판매 경쟁이 치열하다. 자, 이런 상태를 한번 그래프로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자, 만약에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면 다른 조건은 다 변화가 없다고 했으니까 수요 곡선은 그냥 이렇게 그대로 있을 거야. 그치? 자, 그런데 공급 자체는 마을의 휴대전화 판매점 자체가 증가했다라는 말은 공급 자체가 증가했다라는 말과 같죠. 그럼 이렇게 공급이 증가한 거겠네요. 자, 공급 자체가 증가했으니까 그래프 공급 곡선 자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동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은 요만큼이었는데 이렇게 이동을 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균형 가격은 이만큼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이만큼 증가했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증가. 자, 이게 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공급 자체가 증가했으니까 당연히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4단원이 다 끝났는데 4단원 내용이 상당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꽤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선생님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말로 이렇게 하면은 조금 헷갈리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훨씬 더 답을 찾는데 쉬워요.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시고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교과서도 읽어보고 해야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5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단원 국민경제와 국제거래 여기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국내 총생산 GDP 기억나죠? 시장에서 거래된 것만 대상으로 한다. 맞습니다. 국가 전체 생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맞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보통은 1년 동안에 생산된 재화 서비스만을 포함한다. 그렇습니다. 자, 중간재를 포함하여 맞나요? 중간재를 포함하지 않고 무엇만? 최종 생산물만 포함하는 거죠. 최종 생산물만 포함되는 것이죠. 자, 여기가 틀렸어요. 네, 요 뒤에 문장 그해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한다. 요건 맞아요. 요 부분은 맞는데 요 중간재를 포함한다는 요 부분이 틀렸어요. 중간재는 빼고 최종 생산물만 포함을 GDP를 계산할 때 최종 생산물만 계산에 넣습니다. 생산자의 국적과 관계없이 한 나라 국경 안에서 그렇죠. 생산된 제한 맞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국내 총생산에 포함된 항목을 골라보래요. 김밥에 들어갈 김과 쌀, 그 외 다른 재료들을 구매하였다. 김밥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판매하였다.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 맛있게 요리를 했다. 자,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였다. 직접 텃밭에서 재배한 주말에 집 근처에 양로원 3시간 동안 봉사활동을 했다. 자, 김밥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이 김이나 쌀이나 그 외 다른 재료들은 중간재에 해당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포함이 되지 않겠죠. 그리고 김밥이라는 최종 생산물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였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집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 맛있게 요리를 했다. 자, 가족들끼리 먹기 위해서 요리를 하는 거는 대가를 받지 않잖아요. 그죠? 돈을 받지 않고서 하는, 무급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텃밭에서 재배한 상추와 오이,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GDP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했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돈을 받고 거래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는 것은 오직 2번만 포함이 돼요. 자, 3번. 다음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는 국내 총생산의 한계. 자, 국내 총생산이 한 나라의 그 국가의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대표적인 가장 좋은 경제 지표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내 총생산으로 그 나라의 모든 경제 상황을 다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한계점이 있었어요. 자, 어떤 건지 한번 볼게요. 주말 농장에서 재배하여 가족들과 함께 먹는 딸기, 블루베리 등은 국내 총생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 자, 이 말은 즉 무슨 말이냐?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다라면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국내 총생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그거잖아. 그쵸? 그래서 요거 2번. 시장에서 거래되는 제야 서비스의 가치만 포함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제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GDP가 규모가 커지는 것과 거의 같았어요. 자, 근데 경제가 성장하는 거에는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 그쵸? 경제가 성장하면 그만큼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서 사람들의 삶의 질이 더 높아진다는 거, 더 좋은 교육 서비스, 더 좋은 의료 서비스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는 장점은 있었지만 단점도 있었죠. 단점은 뭐였죠?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그 과정에서 환경이 오염되거나 자원이 많이 고갈되거나 환경이 파괴되는 것과 같은 그런 단점도 있었고요. 그리고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지만 반면에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빈부격차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없다라는 거, 그게 이제 경제 성장의 어떤 한계점 이런 거였어요. 자,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다. 맞아요. 국내 총생산이 증가하는 것이다. 맞아요. 국민 경제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 맞아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생활 수준이 균등하게 향상되는 것이다.
이거가 틀리죠. 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의 삶의 생활 수준이 균등하게 향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알 수 없어요. 자, 왜냐? 자, 경제가 성장한다고, 아무리 경제가 성장한다고 그래도 이 빈부격차의 문제는 해소될 수 없어요. 자, 만약에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고 모두가 똑같이 다 부자가 되는 세상이 있다면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겠지.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4번이 틀려요. 그 다음에 5번. 국가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량이 늘어나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것이다. 맞아요. 자, 나머지는 다 맞고 4번만 틀린 문장입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밑줄 친 부분의 근거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경제 성장이 반드시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 방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다 삶의 질이 다 좋아진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자, 교육 수준이 하락한다? 이건 아니지. 자, 경제가 성장하면 교육 수준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국가가 돈이 많아질수록 교육에 점점 더 많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교육 수준은 높아져요. 그 다음에 니은 빈부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 그렇죠. 자,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생기지만 반면에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여전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부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환경이 오염되고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 그치? 그 다음에 경제활동 시간이 증가하면 그 스트레스가 개인의 행복을 위협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하면 일을 많이 하는 만큼 우리가 힘들잖아. 그치? 나의 여가 시간과 자유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경제가 성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더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 6번. 물가와 물가 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물가의 움직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맞아요. 물가 지수는 해당 연도의 물가 수준만 알면 측정할 수 있나요? 아니죠. 해당 연도의 물가뿐만 아니라 작년도, 그 전년도의 물가도 알아야 얼마나 몇 퍼센트나 상승했냐 하락했냐 이거를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 물가는 여러 상품의 가격을 종합하여 평균적으로 나타낸 거 맞아요. 물가 지수가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기준 연도보다 하락한 것이다. 맞습니다. 자, 물가 지수가 120이라는 것은 기준 연도보다 물가가 20% 상승한 것이다. 맞아요. 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발생 원인. 자, 인플레이션이 뭐였었죠? 자, 물가가 조금씩 계속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매년 물가는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물가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 물가가 너무 많이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라는 말은 곧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말과 같아요. 왜냐?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라는 말은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이 너무 많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줄어들 경우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나요? 반대죠.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이 증가했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가계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하락할 경우에 아니죠. 가계의 소비가 증가했을 때, 사람들이 돈을 막 써가지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거 틀렸어요. 그 다음에 기업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경우 맞습니다. 자, 임금이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해서 생산비가 증가할 경우. 자, 이것도 맞아요. 답은 5번입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자, 유리해지는 사람, 불리해지는 사람 우리 요거 했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한다라는 말은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는 말, 그리고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하락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때 유리해지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친구에게 생활비를 빌려준, 자, 돈을 빌려준 사람하고, 그 다음에, 빌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누가 더 유리해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면. 돈을 빌린 사람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틀렸어. 자, 그 다음에 모든 자산 현금으로 바꿔 은행에 예금을 했다. 이러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불리한 거지. 그 다음에 퇴직 후 매달 고정적인 연금을 받아 생활하고 있는 사람씨,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내가 똑같이 매달 300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 300만 원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똑같은 300만 원이 아닌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똑같은 300만 원, 300만 원으로 보일지 몰라도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실질적으로는 그 가치가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불리한 거지. 자, 10년 넘게 회사에 다니면서 봉급 생활하는 사람, 봉급 생활자 불리하죠. 자,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으로 여러 채의 건물을 구입한 마람 씨. 우와. 자, 건물이라는 거는 뭐죠? 이거는 자, 이런 뭐 연금이라든지 뭐 월급 봉급이라든지 또 은행의 예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현금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금을 가진 사람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은 불리해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유리하냐? 이렇게 건물과 같은 이런 실자산, 실, 실, 실물 자산, 실물 자산. 이런 현금, 화폐 돈이 아니라 이런 건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을 가진 사람한테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이야.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게요. 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보래. 자, 경제적 의미에서의 실업이란 무엇을 의미한다? 자,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자, 요거는 교과서에 그대로 있는 문장이에요. 자, 실업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가 일할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내가 비자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실업인 거죠. 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실업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절하자는 거. 자, 우리 실업은 개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사회 전반에도 미치고 그 국가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쳐요. 자, 그러면 개인에게 일단 미치는 영향은 자아 존중감을 잃는다. 자아 실현 기회를 잃는다. 생계 유지가 어려워진다. 그 다음에 안정적인 가정생활이 어렵다. 생계가 어려워지면은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죠. 자, 요거는 다 개인적인 측면이고 5번만 사회 전체의 생산이 감소하여 경제성장 잠재력이 약화된다. 자, 요거